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 경영 리더십을 맡고 있는 황선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경영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익히셨다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바로 이 국방 경영 리더십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배우셔야 되는 바로 이 인적 자원 관리, 바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바로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바로 인적 자원 관리. 자, 모든 경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리더십은 혼자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리더십을 주관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그 영향력을 받는 또 누군가는 반대편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 자원 관리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바로 경영 씨가 이제 치킨집을 오픈을 해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알바문을 통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뽑기만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들, 경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HRM 매니지먼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HRM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죠. 자,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는 뭐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미래의 인적 자원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인력을 또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배치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H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HRM 안에는 아래의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바로 HRP, P는 플래닝이 되겠죠. 휴먼 리소스 플래닝. 우리가 내년에 몇 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플래닝을 세워놔야 됩니다. 두 번째, 인적 자원 개발, 디벨롭먼트입니다. 사람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적 자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묵혀두지 않고 디벨롭먼트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유틸리제이션,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HRP, HRD, HRU 요 세 가지를 더해서 HRM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디벨롭먼트를 한 다음에 적재적소의 원칙에 입각해서 배치, 플레이스먼트 시켜야 된다.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은요, 동기부여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늘어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다시금 그 업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HRM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대표이사님, 혼자 닭을 튀기고 혼자 포장하고 혼자 서빙하고 혼자 배달하고 혼자 계산받고 이걸 모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적절히 활용하고 적절히 교육도 시키고 적절히 평가해 가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자원 중에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고용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바로 고용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경영씨 최근에 경영씨의 재산이 나왔어요. 비례대표 등록하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85억이었습니다. 3년 전에. 본인의 자산이 85억인가 65억인가 85억인가 그런데 400억이 넘었더라고요. 3년에 300억 이상이
아주 많이 돈을 벌었죠. 치킨집에서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월급을 파격적으로 100만 원씩 주고 주 4일 근무를 시키겠다라고 알바몬에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겠죠. 잠깐 이러다가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치킨집의 뭐 재무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야지 무턱대고 월급을 많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재무관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뭐 월급 많이 주면 좋죠, 회사에서. 하지만 월급을 많이 주면 문제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우리 회사의 형편에 맞게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직무관리가 뭐냐? 직무관리, 즉 직책이나 직업상에 내가 담당자면 뭐를 가져야 되냐면 책임을 갖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을 갖고 담당하여 맡은 뭐다? 업무, 일, 그게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어를 보면 이 직무, 잡이라고 하죠. 과업 내용과 비슷한 직위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직무에 종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뭐 청소 운영 관리 담당 또는 뭐 R&D 개발 연구 담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명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위 바로 포지션인데 이 포지셔닝은 과업과 책임의 집합으로 구성원의 수만큼 뭐가 필요하다? 직위가 존재한다. 구성원의 수만큼 직위가 존재한다. 이게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듀티, 임무. 자, 직무에서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 과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ccupation,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occupation이 원래 이제 직업인 거죠. 어떤 직종에 종사하느냐, 뭐 강사냐, 교수냐, 회사원이냐, 뭐 여러 가지 직무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한민국 모든 직종에 대한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우리가 occupation을 갖게 된다라는 거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이 JCM 모형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JCM이 모형, 직무 특성 모형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만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직무 재설계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뭐 좀 어려운 내용인데 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직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직무의 특성이 있을 건데 즉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이 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근로자들의 심리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뭐가요? 이 5가지가 근로자의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러한 심리 상태가 개인의 조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를 제시한 표가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CM이라고 하는 직무 특성 모형의 다음 같은 내용인데 화면에 보면 직무 차원, 즉 핵심적인 직무 차원 5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술의 다양성. 뭐냐? 내가 A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직무를 이 스킬대로 할 거예요. 근데 나랑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그들만의 기술의 스킬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트 너트를 돌릴 때 어떤 사람은 한 바퀴씩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기술의 다양성이다. 그 다음에 직무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직무가 내가 돌리는 나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성. 그리고 직무는 강압적으로 억압하면 오히려 손해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는 종업원의 성장 욕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이 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받아야 된다. 이 5가지에 대한 내용, 직무 5가지 핵심 차원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중요한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성, 책임감, 이 직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식, 이러한 심리 상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그렇죠. 퍼포먼스, 성과가 나타나더라. 그럼 어떤 성과들이 있느냐? 바로 이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 동기의 상승과 작업의
질이 상승이 된다. 그리고 높은 만족도와 낮은 결근율과 이직률을 보인다. 이 네 가지가 핵심 직무 차원 5가지를 움직였더니 근로자의 심리 상태가 변화를 되고 이러한 퍼포먼스가 일어난다. 그리고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가 이 5가지로부터 출발된 걸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상당히 중요한 모형이고 이걸 원래는 뭐 시험용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핵심 직무 차원 5가지가 근로자의 중요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퍼포먼스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Job Analysis라고 하는 직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 분석. 일의 성질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적성, 자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중요하느냐. 보세요. 종업원 한 명에게 부여된 일의 전체를 직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직무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을 직무 분석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하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학 능력이 있어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어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운전을 해야지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학을 못하는데 컴퓨터를 전혀 못하는데 운전을 못하는데 그 직무를 맡게 되면 상당히 성과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모든 회사는 모든 조직은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이라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절차는 분석 목적을 결정한다. 왜 이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범위를 결정하고 직무 분석표를 작성한 다음에 직무 분석과 선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본조사와 예비조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본조사 예비조사 끝나고 본조사를 했다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직무 기술서는 뭐냐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들이 나와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스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직무 명세서에는 뭘 넣게 되냐면 페이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될, 근로자가 갖춰야 될 능력들,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직무 명세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기억을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위로 올라가든 어디서 근무하든 간에 내가 맡게 되는 그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으로 내 자질에 대한 부분은 직무 명세서에 기록이 돼 있을 거고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직무 기술서에 기록이 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하나의 보직을 맡아갔을 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직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분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대면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 봐서 질의응답을 계속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질문지법. 질문지를 답변을 작성하게 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다. 중요사건 기록법, 보통 이건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호텔리어가 호텔리어의 어떤 카운터에서 보는 분의 그 직무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봐요. 근데 손님이 안 와요. 이 투숙객이 들어오지 않는데 옆에 지켜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약간 진상 손님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호텔리어의 대처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직무를 분석한다. 작업 기록표는 뭐 매일매일 작업 일지 쓰는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또는 약간 비현실적인 건데 경험법. 직무를 분석하는 감독관들이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해 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 직무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 끝나면 이제 직무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직무 평가는 뭐냐면 내가 담당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한 이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절대평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각 직무의 각 기업 내에서 각 분야별
차지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한다. 이건 왜 상대적 가치가 돼야 되느냐? 절대적 가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자, A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A 기업에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 관리 사무 보는 분들, 이런 분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영업 직원과 다른 회사의 영업 직원과 또 다른 회사의 영업 직원을 서로 비교한다? 이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회사 그 기업 내에 서로 각자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업무 난이도가 높네? 이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네? 업무 강도도 약하네? 강하네? 그런 걸 가지고 보통 뭐 하라는 거냐면 임금 결정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임금. 직무 분석에 의해 내용이 확정된 각 직무에 대해서 그 내용과 특성, 특징, 담당자의 자격 요건, 책임, 숙련도 등에 따라서 뭘 정한다? 보통 등급을 정해요. 뭐 A, B, C, D 2등급을 정해서 A등급은 기본급 얼마, B등급은 기본급 얼마, C등급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을 결정 많이 하죠. 그럼 이러한 직무평가 방법에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있는데 양적 평가는 바로 점수제, 점수를 모두 매기는 거예요. 직무마다. 요소 비교법,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적인 평가는 서열법, 정성평가가 되겠죠. 분류법이 바로 질적평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평가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해당 직무의 내용을 알아야 기업 내에 바로 이 급여도 정하고 적정 직원을 배치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영씨가 인사고과 한번 반영해볼까?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배달 직원을 뽑는다. 그럼 배달 직원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직무평가를 할 때 배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일이니까 월급을 더 많이 줘야지만 직원을 더 뽑을 수 있구나. 그래서 배달 직원은 뭐 A등급으로 줘서 월급 좀 많이 주고 서빙 직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좀 낮구나. 그리고 뭐 좀 쉬운 일이구나. 물건 가져다 주면 되니까 음식 같은 거. 그래서 어떤 B등급을 주고 이렇게 월급, 급여를 정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 평가와 분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우리 기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사고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인사고과가 그럼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합해서 우리가 인사고과라고 하는데, 자, 인원을 적절하게 플레이스먼트 한다든지 임금을 적절하게 적절성이나 합리성, 효율성 등에 의해서 준다든지 또는 교육훈련 따위를 정해서 한 번 직원을 뽑으면 그냥 두면 안 되고 그 직원이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육훈련 따위를 위하여 종업원이나 직원의 능력, 성적, 태도를 바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우리는 인사고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평정한다든지 종업을 평정한다든지 능률을 평정한다. 현대적 인사공법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법이 바로 뭐냐면 이 바스법입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이 바스법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행위 기준고과법, 즉 실질적인 종업원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그냥 얘는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HSC 인적평정센터법. 보통 이런 것은 중간관리자급 5급 이상 이렇게 중간관리자급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평정센터법을 하고 MBO 목표에 의한 관리. 자, 이번 연도 매출액 15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음 달에는 뭐 20억을 할 거다. 이렇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는 거고, 다면평가제라고 해서 인사고과를 할 때 남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 동료들, 여러 사람들, 심지어 고객까지 평가하는 거 다면평가제. BSC 단순히 재무적인 부분만 갖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균형평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평가표에 의해서 바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뭐 역량평가, 중요사건기술법, 현장투입법 등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 인사고과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는 만사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사를 잘하면 본전이고 인사를 못하면 엄청난 언성을 듣습니다. 규칙적인 오류. 하나의 오류가 지속적인 오류를 만드는 거고, 논리적인 오류. 겉으로 보긴 맞는데 그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거죠. 유사효과 오류. 유사한 사건 때문에 좋게 보고 또는 유사한 사건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
대비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거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이거나 하는 것들. 시간적 근접으로도 마찬가지죠. 시간차를 두고 바로 내가 직전에 이 사람을 평가했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시간차를 준 거예요. 상동적 태도 오류. 기본적으로 뭐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현혹 효과 오류, 뭐 헤일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는 이제 군인으로서 심사, 이 승진 평가를 받게 되는데 승진 평가도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바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자, 인사고과의 불만을 푸는 종업원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과급을 주죠. 우리 군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성과급이라는 걸 주고요. 보너스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 보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보상 관리는 종업원으로서 기업이나 단체를 수행한 이 인적인 대가이며 인적 자원의 효율적 유지와 활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이 보상 관리다. 컴pen세이션이다라는 거죠. 이 보상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직접으로 기본 임금을 더 올려주거나 보통은 기본급을 건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상여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인센티브를 줘요. 보너스를 준다는 거죠. 간접적인 보상에서는 복리후생을 주는 겁니다. 복지 혜택을 더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대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복리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간접적인 보상으로 줄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금전적인 보상에는 실제 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된 보상으로서는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자기개발 기회로서 대학을 보내준다든지 대학원을 보내준다든지 환경적인 변화에서는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허락해준다든지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바로 직무 환경적인 보상이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컴pen세이션, 바로 보상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보상관리. 우리는 모두 군인이나 또는 군무원 또는 일반적으로 회사 근로자로서 이 보상관리의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임금의 수준은 뭐냐? 우리 회사가 종업원에 지급하는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 인상.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에요. 또 월급이 다 똑같나요? 아니죠. 각자 받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7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다 다르죠. 이 모든 월급을 다 더해요. 그리고 나누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준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승급을 한다, 승격을 한다, 베이스업 한다. 전체적으로 기본급을 다 베이스업 띄운다. 적정해야 됩니다. 뭐가 적정해야 되냐? 우리 회사의 지출 가능 정도의 적정성을 보여야 돼요. 임금 체계는 임금은 어떻게 배분할 거냐? 기준 내와 기준 외가 있는데 기준 내는 연공급, 연차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직능에 따라서 자격 유무에 따라서 임금을 산정할 거냐? 기준 외 임금은 상여, 수당, 퇴직금 등이 기준 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에 대한 체계는 어느 누가 봐도 체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해야 됩니다. 임금 체계가 불공정하면은 말이 많겠죠. 임금의 형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크게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시간당으로 줄 거냐, 성과급으로 줄 거냐, 특수임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고차 딜러다. 그럼 중고차 딜러에게 시간당 급여를 주면은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우리 같이 이제 군인이나 군무원, 일반 직원이라면 회사 직원이라면 시간급으로 주는 게 맞죠. 하루 8시간 근무, 한 달에 4.2주 근무. 이렇게 기본적인 걸 정해서 한 달에 얼마 월급을 정하는 게 바로 시간급이다. 이 임금의 형태는 합리성을 띱니다. 합리적으로 임금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승진인데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 그러면 승진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아주 강하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승진을 시켜야 일을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이 승진 제도가 우리 군에서도 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래서 계급이 올라간다, 승진한다, 진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서 승진의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자, 능력주의 원칙, 기회부의 원칙, 업적주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원칙을 삼아서 승진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승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이제 연공 승진 제도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종업원의 나이나 종업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진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용 승진 제도라는 건 뭐냐면 직무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직위에 대해서만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용 승진은 실질적인 승진이라기보다도 그냥 형식적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승진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하나의 팀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의 팀이 조직이 됐어요. 근데 이 팀이 조직이 됐는데 당장 팀이 있으니까 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팀1이었는데 이 부서에서 팀1이었는데 이쪽 부서로 옮기면서 팀장이 되는 거죠. 조직이 변하면서 조직, 오가니제이션 체인지, OC의 변화에 의해서 조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직위가 만들어지는 거. 역직 승진 제도라고 해서 뭐냐면 역직이 발생하면 승진하는 거. 역직이라고 하면 뭐냐면 윗사람이 나가면 그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에서 승진하는 걸 역직이라고 합니다. 자격 승진 제도라는 건 예전에 한때 좀 유행이긴 했었는데,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승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자격 승진 제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노사 간에 열심히 노조 측 또는 사측 간의 대립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노사 관계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강성노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노사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직원들끼리 속닥속닥 거리면서 장풍 쏴버릴지도 몰라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직원들끼리 보통 많이 서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여서 얘기하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불만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를 본 경영자는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노사 간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공무원도 노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무원도 바로 공무원 노조라는 게 있죠. 이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측과 사측을 말하는 건데, 1단계 신분적 지배제도였어요. 뭐 이때는 노조라는 어떤 개념도 없고 그냥 무조건 신분에 의해서 형성됐는데, 2단계는 사용자 우위 단계라고 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쓰는 사람, 이걸 사용자라고 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사측이 되겠죠. 이 근로자와 사용자 중에 전적으로 사용자 위주예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게 노조의 이 노동의 유연성을 바로 발휘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생계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3단계 노사 대등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사용자도 노동자도 서로 억압할 수 없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대등 관계니까. 앞으로는 발전해 나갈 게 뭐냐? 노사 협조 관계 또는 지향적인 경쟁 지향적인 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노사가 서로 협조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단계가 바로 4단계다.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에 속하는 거고요. 노동자 혼자 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바로 노조,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럼 노동조합이 생성이 되면 어떤 효과를 받느냐? 경제적 기능. 왜? 월급을 노조가 단합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한할 수도 있고, 복지 기능,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노조가입 형태인데 오늘날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없죠. 그래서 이 노조가입 형태를 보면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클로즈숍. 이 클로즈숍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입사시켜 줄 테니 무조건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클로즈숍 제도예요. 그래서 클로즈숍은 뭐 A 회사가 클로즈숍 제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노조에 가입을 해야 그 회사에 입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니온샵. 유니온샵 같은 경우에 요거부터 아시죠? 오픈샵. 오픈샵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입 직원으로 입사가 되는 거예요. 가입 유무는 스스로 결정해라라는 거죠. 스스로. 어렵지 않으시죠? 클로즈숍의 반대입니다. 자, 유니온샵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 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이 되면 일정 기간 내, 이게 중요한데,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바로 조직
강제 방법이다.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입사한 동시에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클로즈 샵이에요. 하지만 유니언샵 같은 경우에는 자, 입사 후 10년 차부터 노조 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주는 거. 입사하자마자 가입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에이전시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입 직원인데 난 노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노조 가입 안 해도 돼. 하지만 돈 내라고 하는 겁니다. 노조 가입 안 해도 되니까 상당에게 조합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이게 바로 에이전시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대표이사님이 이걸 안 지키면은 정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임금제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9,860원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통 요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8시간만 해도 주 5일 근무와 5일 근무 40시간만 해도 한 23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월급으로 보면은. 아직도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한 달 월급 한 40만 원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월급이 센 편이죠. 이걸 이제 어디에 적용하냐?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여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바로 주휴수당인데 이 주휴당은 뭐냐면 쉽게 이겁니다. 잘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썼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열심히 개근을 했어요. 회사를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중에 하루를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유급, 무급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일요일을 유급으로 줄 수도 있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줄 수도 있는데 보통 일요일을 유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채우면 하루는 유급으로 주겠다. 내가 하루치 월급 더 줄게. 하루는 그냥 쉬어. 하루는 돈을 주고 싶고 하루는 돈을 주지 않고 쉬는 거.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있던 제도인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많이 했던 2000년 전, 90년도 막 이때는 이 주휴당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최근에 정보가 많이 발전이 되고 하면서 한 2010년 이후로 요 주휴당이 많이 대두화가 되면서 지금 주휴당을 모두 다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었죠. 원래 있었던 제도예요.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 주휴당을 안 주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주휴당을 보면 마지막 주는 주휴당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주휴당의 목적은 자 이번 한 주 우리 회사에서 개근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하루치 더 무급이 아닌 유급을 주는 이유는 다음 주에 열심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주휴수당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주에 내가 5일을 채우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왜 하루치 안 줍니까?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다음 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가 되겠죠.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퇴직금 의무는 없고요. 보통 퇴직금 의무는 해당하는 연차 1년에 한 달치를 더 받게 됩니다. 1년에 한 달치 봉급. 그런데 퇴직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로 해서 퇴직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가 월 500이다 그러면 내가 10년 근무했다 그러면 퇴직금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퇴직금을 안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데 보통 퇴직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긴 한데 근로계약을 할 때 퇴직금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근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례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3개월치 급여에 곱하기 연수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 거고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많이 주는 뭐 50억씩 주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적자원관을 알아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았다면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되죠? 집단이 됩니다. 또한 집단이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됩니다.